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음모론이 어디에나 있죠. 근데 이런 음모론 들어보셨어요? 지구는 사실 평평하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걸어 다닐 때 평평하잖아요. 근데 왜 둥글다고 믿으세요? 이거 다 음모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극소수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이걸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평평한 지구 국제 컨퍼런스, Flat Earth International Conference라는 게 이제 열리는데 여기 참여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평평한 지구에서 토론을 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여는 거죠. 뭐 지구가 평면이라는 그런 음모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고요. 인류가 아직 달에 가지 않았다. 사실 그 암스트롱은 조작이었다. 이런 음모론도 아직도 있고, 일루미나티도 있죠. 약간씩 현실화된 버전이기도 해요. 일루미나티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서 조금 더 내려가면 도널드 트럼프의 딥스테이트까지, 딥스테이트가 사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을 깨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건데요. 근데 급기야 이건 정말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이태원 참사가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자신의 책에 공개하면서 나온 이야기죠.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조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한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 음모론이라는 게 사실은 진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냐? 그 배경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애슐리 랜드럼이라고요. 미국 텍사스 공대 교수입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데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사실은 그 연구 논문도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이분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평평한 지구 국제 컨퍼런스를 참여를 했어요. 그 10만 명 간다는 그 컨퍼런스 있잖아요. 지구 평면이다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참석자 중에서 30명을 자그마치 30명이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명 중에서 29명이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느냐 질문하니까 유튜브에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음모론의 산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0명 중에 1명, 29명 유튜브 봤잖아요. 1명은 사위하고 딸한테 듣고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위하고 딸은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대요? 유튜브 보고 그랬대요. 유튜브가 이런 음모론의 원천이라는 게 이 랜드럼 교수 팀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근데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방증한 여러 가지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고,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지구 평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나 정말 좋아하는데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거나 잠깐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천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수천 명을 해고할 수 있는 CEO라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을 믿기를 원하진 않죠. 극단적인 유튜브를 보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진 않죠. 우리는 균형 잡히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이야기 좀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 사실이 아니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얘기 빠져들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으로 뉴스를 봐야 이런 음모론도 이겨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정환의 퀵뉴스, 조금 있다가 금주에 꼭 알아둬야 되는 이야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낸 김현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 모셔서 정말 자극적인, 정말 심각한 책 제목이죠. 이 책에 무슨 내용 쓰셨는지, 왜 한국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바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퀵뉴스. 네, 슬로우 뉴스 대표님이지만 퀵뉴스. 네. 정치 이야기 좀 전해주시고 경제 이야기 좀 전해주시고 쏙쏙 뽑아서 이번 주에 꼭 네.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 네. 좀 전해주세요. 먼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부터 진행할까요? 오늘 아침 10시에 윤석열 탄핵 청원이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80만 명 넘었어요. 이게 이제 얘긴데. 그 국회에서 5만 명이 넘으면 국회에 접수가 되는데 이미 진작 돌파를 했죠. 그리고 뭐 접속을 해보면 한때 뭐 그 대기자 수가 3만 명이 넘기도 하고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공지가 뜨기도 했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 서버를 증설하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지금 방금 전에 8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 얼마까지 갈까 싶은데 이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183만 명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100만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회에 이제 그 청원이 접수가 되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정도긴 하죠. 그러니까 거기 응답해야 되고 뭐 그런 요건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뭔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검토를 하고 답변을 줘야 되죠. 근데 답변만 이제, 하면 되나요? 뭐 입법해야 되고 이런 건 없고. 사실 그 구속료가 없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지금 이제 거죠. 청와대 국민청원이 없어지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때는 20만 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이 답답하긴 한데 어디라도 이렇게 호소할 만한 그런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된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또 김진표 전 음모론이죠. 국회의장의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00 참사 직후에 김진표 당시 의장을 만나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겠죠. 이게 거짓말이면 좋겠는데 이 대통령실이 왜곡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또 무엇이 왜곡됐는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오리무중인 상황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 그런 말한 건 사실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요. 오늘 아침 사설에 중앙일보 사설에서 뭔가 구린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만 증폭된다라고 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네, 사설에서? 정확하게 뭔가 구린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증폭된다. 세게 썼네. 그 말은 뭐냐면 보수 언론조차도 도대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왜 이걸 빨리 해결을 하지 않느냐. 중앙일보 사설을 얘기한 거 두 가지인데 명품백 사건, 최상병 사건도 진작 해결되고 넘어갈 문제인데 설명을 안 하니까 계속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또 김진표 의장에게 들었다는 메모를 또 공개를 했어요. 더 충격적입니다. 좌파 언론이 사람이 몰리도록 방송을 해서 그것도 오기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헐.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태원에 사람이 더 몰려들게 맞습니다. 방송에서 예. 막 부추겼다는 그게 얘기예요. 오기라는 건데 누가 그러면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사람들 몰리게 해서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 죽게 의도적으로 내몰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유족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꺼져가던 이태원을 다시 불씨를 부추겼고 그동안 최상병이나 아니면 최상병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도 그렇게 부글부글했지만 이거는 정말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책에 쓴 내용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정치인들의 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네. 들었다는 박홍근 의원도 이제 그 네. 김진표 의장이 들었다는 거고요. 얘기가 정작 대통령이 이걸 해명을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고요. 이게 왜 왜곡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방송이 있나 봐요. 당시에도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다고 직접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걸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유튜브가 무엇인가, 왜 유튜브를 보고 정책 판단을 하시는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튜브를 방송하고는 있는데 이게 유튜브라는 게 자기가 보는 것하고 관련된 게 점점점 더 극단적인 그렇습니다. 쪽으로 보여주죠, 알고리즘이. 끝내주는 경제는 적어도 충분한 근거와 교차 확인과 팩트를 근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음모론을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도 보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서 보시고 이런 말씀하시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계속 극단적인 얘기 보면 그쪽 이 얘기가 계속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추천하는 건 유튜브를 보실 때 자동 추천 기능을 옵션을 꺼둬라. 어린이나 아니면 그 약간 판단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취향을 맞춤형 제공하면서 더 극단적인 이 취향으로 몰리기 때문에 자동 추천을 보지 마시고 직접 골라보시라고 제안을 하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자동 추천 알고리즘에 빠져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뭐 그때 그냥 얘기하지. 유튜브를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걸 뭐 굳이 2년 뒤에 지금 그 회고록에 쓸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그러게. 그때 공개를 했어도 되고. 네. 그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이 수장이 국회 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굉장히 맞습니다. 다른 거잖아요. 공적인 행위잖아요. 대화 더욱 자체가. 놀라운 건 그 발언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음모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을 해고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인데 책임 있는 이태원 참사에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맞습니다. 장관. 놀라운 건 이분이 아직도 행안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렇네. 그러고 탄핵 갔다가 6개월 뒤에 돌아와서 아직도 지금 행정안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사실 다들 뉴스를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간에 한번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대통령은 아직도 그 의혹을 갖고 있고 그런 의혹 때문에 이 장관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끼고 안고 있는 거죠.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그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최상병, 디올백, 그다음에 지금 이태원까지 다 지지율이 반영이 될 텐데 지지율은 당연히 우하향하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20%대로 추락을 했고요.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굵은 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게 3년차 1분기 기준으로 24%까지 떨어졌고요. 가장 높은 건 파란색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좋지 않았죠. 계속 그 재임 기간에는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또 반등을 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차에 지금 저렇게 낮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반전의 기미가 없고 계속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남은 3년을 어떻게 버티실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갤럽 조사인가요? 예, 갤럽이 주간마다 하는 조사고 아까 네네. 이제 분기별 조사는 그걸 다시 이제 누적 합산해가지고 그 분기별로 또 집계를 내는데 네. 3년차 아직 3년차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되게 낮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좀 후반에 많이 낮아졌네요. 3년 차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높았었네요. 네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뭐 대통령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정치권 네. 이야기 중에서 네. 이번 주에 좀 화제가 될 만한 얘기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바로 내일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또 내일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지금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방통위가 지금 원래 5명의 합의제 체제인데 와 이거 정말 이것도 믿기지가 않죠. 지금 이제 처음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는 3대2 구조였잖아요. 네네. 당시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3명이고 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위원들 5명 중에 파란색이 민주당목, 네, 빨간색이 정부 여당목 네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면서 국민의힘 몫을 한 명 더 넣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4명으로 줄었다가 3명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1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2명으로 다시 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원 자체가 줄었 인원 자체가 줄었고 민주당 추천 위원들을 아예 임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한때 그래서 최민희 지금 의원이지만 최민희 씨가 그 방통위 위원으로 추천이 됐다가 뭐 1년 넘게 지금 후보로만 돼 있다가 임명을 안 해가지고 그 사이에 다시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과방위 위원장이 됐죠. 문제는 지금 이제 2명으로 이게 5명 있으면 맨날 싸우니까 그리고 뭐 시끄러우니까 아예 임명하지 않고 2명만 데리고 방통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계산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탄핵 직전에 사퇴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다시 지금 김홍일 형님을 또 다시 내세운 거잖아요. 지금 또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 그 탄핵 직전에 아마 사퇴를 할 가능성도 고려이 되는데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하니까 전부 정지가 되니까 네. 이상민처럼 정지가 되니까 아예 이 사퇴를 시키고 다시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임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 이 2명이서 모여가지고 MBC 또 이사회 방문지 이사회를 또 낙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또 절박하게 빠른 속도로 방통위원장을 날리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년째 지금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거 정부 부처잖아요, 여기도. 네. 그런데 정책을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장관, 차관을 해서 5명이 이제 같이 합의제니까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니까 이제 그 장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결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귀찮으니까 우리 편만 2명 임명시켜가지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의 기본적인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이 많은데 그런 비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아직 MBC를 장악을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를 가지고 우리가 MBC를 반드시 찍어 눌러야 되겠어라는 의지가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MBC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을 하게 돼 있는데 이사들이 지금 8월 말 9월에 지금 이사들이 임기가 교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이제
방문진 이사들을 낙점을 하고 방문진 이사들이 이제 MBC 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를 잡고 방문진을 잡고 방문진이 다시 MBC를 장악하는 그런 구조인데 정권 2년이 되도록 아직 MBC를 장악 못했다는 그런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그런 뭐가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원래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합의제로 해놓은 거는 네. 그거를 빨리 장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세력이 장악 네. 못하고 뭔가 합의해서 중간 어디선가 균형 있게 결정해라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10년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정권이 방송사 사장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 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물론 문재인 정권 때도 이걸 제대로 그 법적인 장치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른바 방송 3법을 문재인 정권 때 못했고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와서 21대 국회 때 하려고 했지만 그게 통과 안 됐죠. 안 됐고 폐기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방통위법까지 해서 방송 4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게 또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3법이 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다시 또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통과를 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말 뭐라고 할까 너무 뻔뻔하다거나 아니면 이 기본적인 국회 시스템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게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놓고 대통령은 또 당연히 또 거부권 행사하고 3분의 2 가까운 그 야당의 의석이 있지만 그걸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게 무엇이 옳은가를 떠나서라도 애초에 방송을 정권이 개입해서 안 된다라는 기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탄핵하려고 그러면 방통위원장 또 사퇴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사퇴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 임명을 할 때까지는 또 공백 상태에 6개월 동안 공백 상태면 그러면 이제 방통위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도 2명이서 원래 5명 해야 되는 의결을 2명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탄핵 사유가 2명이서 이걸 결정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그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남으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상황. 방통위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완전히 그냥 올스톱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문진 이사하고 MBC 사장 선임도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임을 못 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방통위원장을 만약 오늘이나 잦은 사퇴를 하고 다시 또 임명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임명을 하면 그 다음엔 또 그래도 다시 탄핵을 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관, 김홍길 그다음에 또 가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탄핵을 하더라도 이상민처럼 이게 헌재 가면 그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국회 다수 힘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계속 더 지켜봐야 되는가. 이게 뭐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떠나서 여야가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그 강경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하고 일을 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고 이런 상태라서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장치를 써야만 이 사람들을 중간에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내각제나 아니면 내각제 아니라도 프랑스만 해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대통령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미국식인 것 같아 이 제도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탄핵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효용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다수당이 되면 탄핵이나 카드를 또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80만 명이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간을 보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이거 탄핵 카드를 쓰고 싶은데 섣불리 가져가면 기각이 될 거고 오히려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오히려 힘이 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핵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이상민도 실제로 탄핵까지 갔었고 김홍일도 탄핵을 가느냐 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탄핵이 계속 거론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의 이제 그런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 그 소명을 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균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지금 최상병 특검 표결도 걸려 있잖아요. 내일 그렇죠? 그 할 거고요. 아마 무조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동훈 지금 이제 당 대표를 노리고 있죠. 이분은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이거는 그런 얘기 했죠. 벚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라는 말을 한동훈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했어요. 그 말처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벚꽃이 피기 전에 총선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물론 벚꽃이 피어도 김포는 서울시가 안 됐죠. 그것처럼 이분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막 말을 남발하신다라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왜 가능성이 없어요?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벚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는 건 그건 벚꽃이 피어도 실제로 그 통과되기까지는 양쪽에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 벚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는 가망도 없었죠. 지금 당대표가 되면 최상범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도 당장 내일 민주당이 통과시킬 건데 그럼 지금 한동훈이 돼서 통과시킨다는 건 한참 나중 이야기고 네. 한동훈의 그 당대표가 되는 건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8월에 당장 이 전당대회 열린다는 거죠. 전당대회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최상범 특검법은 야당에서 통과될 건데 게다가 한동훈이 제안하는 특검법은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야당이 받을 이유도 없고 사실 이제 그 한동훈의 특검을 하겠다라는 건 약간 이제 국민의힘에서 차별화 전략인데 그러면서 그 벚꽃 피면 뭐 하는 그런 것처럼 너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 남발을 했다는 거죠. 의미 없는 발언을 한 거다. 그리고 특검법은 통과된다. 그러니까 별개 통과될 거다. 네, 통과될 거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네. 이런 상황인 거네요. 자, 또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탄핵 청원이 이렇게 80만 넘겼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또 대통령 후보 사퇴론이 미국에서 이렇게 재선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슬로우 뉴스의 편집위원인 펜실바니아 대학의 김낙호 교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지난주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을 보면서 트럼프는 헛소리하는 AI 같았다.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이거 뭐 멕시코 국경을 허물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굉장히 또 사리분별을 하게 상식을 이야기했지만 늙고 기운 없는 게다가 심지어 감기까지 걸렸어요. 여름에. 쉰 목소리로 막 감기가 걸려서 또 심지어 횡설수설까지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에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도 했고요. 메디케이드를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기면 안 되는 거죠.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민주당 작품. 메디케어 덕분에 코로나를 이겼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비웃으면서 좋은 말 했어. 너 메디케이트를 이겨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저도 빠졌고요. 첫째 뭐 세 가지 말할 것처럼 첫째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첫째 하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해서 안 된다는 답변이 72%나 됐고요. 토마스 프리드만이 그만둬야 된다. 폴 크루그만이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노벨 경제학상 탄 네네. 경제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민주당 그리고 지지자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둘 다 사설에서 이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게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또 신문이라고 평가받는 뉴욕타임즈까지 이럴까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물러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물러나더라도 대안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내가 물러날 테니까 카멜라 해리스를 후보로 하자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경선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거쳐야 되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지지 기반이 약하고 지금 부통령은 지지 기반이 약하고요. 다른 후보들이 몇 명 있지만 그 후보들도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후보가 물러나면 이게 지금 미국 120년 역사에서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그 후보가 갑자기 물러나가지고 중간에 6개월 남긴 후보로 바꿔서 이긴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하죠. 이 바이든이 좀 늙고 쇠락하게 했지만 이 사람은 정의의 편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늙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끌어내리면 어떻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굉장히 이제 원곤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짐 클라이번 하원원이 그런 말을 했던데 이 원스트라이크를 했을 뿐이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장애 홈런을 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 자체가 약간 자신감이 없죠. 칠 것이다도 아니고 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데 지금 미국 그 민주당이 지금 이 늙고 지친 이 할아버지에게 운명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바이든에게 굉장히 올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바이든이 만약에 이제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빨리 이제 트럼프에게 선을 대야 된다. 아니면 지금 바이든 중심의 한미 동맹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 민주당이 경선할 때 그래도 꽤 역동성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너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뭐 그렇습니다.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네. 워런 이런 사람 나와서 바이든하고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엄청 진보적인 사회주의자도 네. 나오고 뭐 하버드 교수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 전 네. 대통령 부인도 나오고 막 이게 흥행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은. 네. 그래서 버니 샌더스도 한 말씀을 하셨던데 바이든 잘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자기가 나오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이미 버니 샌더스 나올 수 있는 판도 아니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이미 미국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대의원 4,000명 중에 3,800명 이상인가를 다 지금 바이든이 확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바이든이 물러나는 순간 다 뿔뿔 흩어진 거라는 거죠. 지금을 다시 규합해가지고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렵다. 안타깝습니다. 이정환 대표님은 어렵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어렵고 지금 또 그게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한국의 민주당도 지금 8월에 지금 그 전당대회인데 아 그런데 또 단독 후보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도 대통령은 지금 아니지만. 고민인 게 여러 사람들 후보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들러리를 서갑지 않고 나오는 순간 또 개딸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모양새가 안 좋은 게 한 번도 이렇게 당대표 후보가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당원과 당규에도 단독 후보가 나오면 이걸 뭐 찬반 투표를 해야 되냐 그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논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새 안 좋죠. 뭐 찬반 투표로 이렇게 당대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독재 비슷한 느낌도 주고 그만큼 민주당도 그런 좀 다른 형태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출마 선언은 안 했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미 이제 그 뭐 당원 당규까지 거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그 지방선거 공천구까지 갔도록 그리고 대선 직전까지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걸 다 이 강력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바이든이 그냥 사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후계자를 해리스를 지명하지도 네. 않고 그냥 사퇴해서 이 전당대회까지 그런 짧은 얘기를 기간 하죠. 동안 그래서 다시 네. 우리 남은 동안 뭐 그 7주 동안인가 경선 과정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후보들을 놓고 미국의 미래를 논의해보자라는 아름다운 제안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다. 또 질 바이든 네. 그 바이든의 부인이 또 이분이 또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힐러리가 붙었을 때도 끝까지 지지 말고 가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요청을 했었고 지금도 강력하게 이 격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공화당에서는 이거 노인 학대 아니냐, 왜 늙으신 분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진짜 질 바이든이 노인 혐오 강력하게 끝내준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또 집에 가면 또 뽐뿌를 네. 받아서 네. 그래 열심히 해볼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세계의 운명이 걸리는 중요한 대선이기도 한데요.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경제 뉴스로 넘어가서 퀵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네. 그렇네요.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매우 중요한 뉴스가 네. 남아있네요. 짚어보죠. 세금 얘기. 예. 5월까지 누적 국세가 6% 가까이 덜 거쳤는데 왜 작년에도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더 덜 거쳤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법인세가 5월까지 지난해 44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28조 원으로 무려 이 16조 원이 덜 거쳤네요. 그러니까 이건 우와 이럴 정도 덜 거치면 이거는 정말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데. 네. 근데 이제 또 반도체가 그나마 좀 잘 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네. 작년에 법인세 이연이 있어가지고 올해 내야 될 세금을 각각 삼성전자 한 10조 원 정도, 하이닉스가 2조 원 정도 올해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세금이 덜 들어오게 될 거고. 내년 이후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세액공제도 늘리기도 했고 또 이 반도체 칩스법에 대항해서 한국에 또 그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굉장히 세금이 더 크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보면 이렇게 법인세가 계속 더 줄어들고 있고 소득세 비중이 늘어났고요. 오늘 또 최준영 그 율촌 전문위원이 한국도 이제 부가세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논쟁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재정위기가 증세 쪽으로 논의가 가면 좋은데 제 기억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레이건 미국 네. 대통령이 1980년에 했던 게 그거잖아요. 복지 여왕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이 엄청나게 그 당시 돈을 15만 달러? 네. 그러니까 1년에 15만 달러를 복지 수당으로 받으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복지 여왕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는 감세는 하면서
군비하고 이 다른 여러 가지 재정 지출 막 늘렸어요. 그래서 적자가 막 늘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지 예산을 막 깎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이원재 소장님하고 그런 주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국의 소득세는 그 또 소득 상위가 내는 비중이 또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게 부자감세라고도 하지만 그렇고 소득세 또 이렇게 안 내는 또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과 어떤 이제 그 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소득 재분 배분을 완전히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논의들이 남아 있는데 거의 정치가 지금 그 스톱돼 있다시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의 뇌피셜, 예. 뇌피셜은 올해 이렇게 100조 이상 적자를 낸 다음에 예. 윤석열 정부가 복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이런 뇌피셜이 있어요. 박근혜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 쪽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반대로, 네. 보통 보수 정치에서 하는 예.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이건 대처 다 그랬고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니까 나중에 한번 깊이 얘기해봐요. 그렇죠. 국민연금의 GDP 1%를 적립하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참 재밌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가 쓴 책에 그런 얘기 나왔고 며칠 전에 그 이범 그 교육평론가가 뜬금없이 이걸 또 이렇게 뭐 맞는 주장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GDP를 뚝 떼서 국가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국민연금 집어넣자라는 굉장히 솔깃한 주장인데 오늘 이제 이상민 그 여기 많이 나오셨죠. 네네네. 나사살림연구소 연구위원께서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절대 말도 안 된다.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이자도 늘고 소비도 줄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대충하면 좋겠지만 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 적립이 1,000조 원이면 GDP 한 50% 정도 되는데 연못 속에 고래라서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고 그 돈을 갖다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 상황인데 나중에 또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금 GDP 1%라면 GDP의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못 속에 고질라가 된다. 돈을 쓰지는 않고 기금을 쌓아가지고 어디 뭐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면 국내 돈을 국민들 노후 자금을 모아가지고 해외 기업들 애플이나 어디 뭐 엔비디아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프리미어리그 뭐 그렇게 해서 LA 다저스에서 투자하고 뭐 그러는 거죠. 수익률 올린들 그게 한국 경제에 맞는 방향이냐.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사실 핵심은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더 내지 않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그걸 본질을 계속 회피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약간 몽상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재밌는 주장인데 좀 현실성은 갸우뚱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짚어주세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갔는데 왜 나스닥에 가서 상장한 것이며 근데 가니까 또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이버는 살아날 수 있는가? 가뜩이나 주가를 높게 잡았는데 이거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또 올랐어요. 이게 이제 성공한 공모였습니다. 그리고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 뜯어보면 수익성이 지금 좀 낮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이 나스닥에 올려서 뭐 지지부진하게 하지만 꽤 큰 금액의 이 공모를 했잖아요. 야놀자, 두나무도 다 지금 나스닥으로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에 가면 그 정도 가치를 받기 어렵다라는 게 하나 있고 어차피 글로벌 사업이니까 미국으로 가져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여기서 갖는 우려는 이 거물급 이 상장 기업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버리고 있다. 요즘 또 MZ 세대들이 요즘 또 다 그 토스에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글로벌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쉬워졌죠. 네,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죠. 한국 주식이 이미 매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이 국내의 그 수요를 만들었던 그 개미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네이버 웹툰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끌어안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외국으로 덜 나가도록 좀 애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방송국님, 유포프카님, 크리스탈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정환 대표하고 오늘 퀵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목요일에 또 오시죠? 네. 월요일에는 퀵뉴스, 목요일엔 슬로우 뉴스. 여러분들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좋은 뉴스 많이 탐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는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김현성 작가하고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한번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지금 세우고 있는 가설이에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의 업그레이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저는 네이버는 그냥 야후 같은 또는 다음처럼 축소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AI 시대는 여러분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고 근데 아직까지는 대중화의 길은 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챗GPT로 무료로 일부 전환을 했고 소넷 같은 경우에 하루에 5개인가 10개는 무료예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전환한다는 건 뭐냐면 대중화의 길을 이제는 걷겠다. 이 서비스가 어디에 들어가면 갤럭시 아이폰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검색 시장의 변화는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네이버가 어떠한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 즉 네이버의 운명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 클레이셔키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기술이 변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습관이 변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사용하는 습관에 첫 페이지가 네이버가 아니고 구글이 아니고 AI가 첫 페이지가 돼버립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겁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목이 너무 무거워요. 자살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타살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저도 있어요. 여기 샀는데 이북으로 사가지고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애플 펜슬로라도. 예.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김현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이 제목이 예. 압도를 해요. 진짜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제목의 이렇게 묵직한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사실 다양한 제목을 고려를 했는데 이제 공동체가 발전을 하고 또 네. 내리막을 걷고 그런 다양한 과정들에 있어서 뭐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이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제 뭉쳐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동체를 어떤 물리적인 소멸의 과정으로 이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끝에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좀 짓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원래는 금융권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죠? 아,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좀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펀드 매니저로 좀 5,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은 뭐 이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글 쓰고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네. 다른 뭐 금융권에서 전문가로 일하시고 또 지금은 컨텐츠 기업에서 그렇습니다. 일하신다. 네. 전업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신데 글도 잘 써, 말도 잘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아, 네, 이것은 이제 그 전업으로 일을 하는 것과 취미로 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아, 근데 저는 문장을 보고 너무 네.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아, 서문에 감사합니다. 쓰신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상어, 느린 상어하고 아, 그린란드 상어. 그린란드 말씀하시는 상어하고 거죠? 네네. 고양이하고 비교한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네네.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이제 그린란드 상어라고 그 북극해의 아주 깊은 심해에 사는 그 상어가 있습니다. 상어가 있는데 그 상어가 수명이 아직까지 인류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수명이 뭐 100에서 최소 200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수명이 긴 생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린란드 상어의 특징이 신진대사가 아주 느립니다. 심장이 10초에 한 번 뛴다 그러고요. 헤엄치는 속도도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느리대요. 근데 인류가 아직까지 그 생물의 긴 수명에 대해서 좀 다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일단 생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느린 신진대사가 이 생물의 긴 수명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는데 뭐 인간도 그렇고 인간보다 더 작은 뭐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심장도 훨씬 빨리 뛰고 훨씬 빠른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굉장히 짧단 말이죠. 사실 여기서 좀 착안을 했던 게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공동체는 지금도 뭐든 다 빨리 바뀌고 빠르게 돌아가고 이제 속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나라 국가라는 좀 이명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그 빠른 성장에서 누적된 어떤 모순점들이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이 끝나고 거의 사회가 원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순점들을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때의 특성들을 계속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 사회의 내리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진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서문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럼 서구의 유럽의 역사가 오랜 국가들 독일이든지 영국이든지 뭐 스웨덴만 하도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싸우면서 성장해 와가지고 그 사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 수 있는데 우리처럼 네네.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네네. 꼬꾸라지기도 굉장히 쉽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반드시 빨리 성장했다고 해서 빨리 추락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시행착오를 수정을 해 가면서 발전해왔던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좀 그 우리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점들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수정을 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볼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요거는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거는 조금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숙고의 시간을 우리 사회가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너무 앞으로 달려오기 바쁘다 보니까, 또 제가 비유적으로 기술한 거는 사람이 머리만 굉장히 크고 그 머리를 지탱하기 위한 뭐 어떤 목이나 척추나 팔다리의 근육들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의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겁니다. 그러면 요즘 많이 이게 자살하면 우리 국가의 자살 생각하면 많이 얘기하는 건 출산율이잖아요. 그렇죠. 0.7이면 뭐 몇 년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인구 감소가 가장 대표적인 현상일 건데, 저는 비단 인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어떤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속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려면 물리적인 재투자가 있고 좀 금전적인 재투자를 하게 마련인데, 왜냐면 수익률이 기대가 되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물리적인 재투자가 저는 결혼 출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재투자가 납세,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중에 속해, 물론 조세 저항은 세계 어느 나라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증세를 시도했던 정권이 모두 예외 없이 교체됐던 나라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반발이 컸던 사례가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좀 있었고, 박근혜 그렇죠? 정부 때도 이렇게 보역을 세금제 가리지 없으면서. 않았어요. 네, 진영을 뭐 문재인 정부도 사실 문재인 부동산 정부 관련 때도 있었고, 세금에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종부세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요새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에 열심히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났지만 사람들은 보통 미국 시장밖에 잘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투자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미국 시장에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그 쉬워진 인프라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이제 더 나은 미래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것은 뭐 인구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무엇을 거부하는가를 볼 때도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내는 게 사실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거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공동체 이 민간 영역에 투자를 하는 게 우리 공동체 미래에 대해서 돈을 넣는 건데 그거를 외국에다 이제 미국에다가 그렇죠. 하고 있다.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자살의 현상이라고, 그렇죠. 자살이라는 현상으로 요약하신 네. 거네요. 근데 제가 사실 책을 보면서 좀 이렇게 띵 하고 얻어맞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1장에 네.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실 돈은 많이 벌었다. 네. 잖아요. 제일 많이 네. 얘기하는 게. 근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GDP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 돈이 부족해요? 나라의 경제 사이즈는 굉장히 커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자, 나라는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다들 아니요라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아니요가 그냥 관성적으로 너무 살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로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것인지를 저는 좀 검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비를 총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존을 위한 소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 이렇게 3가지로 좀 구분을 하는데, 한국은
첫 번째 지출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장바구니 물가, 즉 식료품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 최소한의 이거든요. 생존을 유지하는 데 네. 들어가는 비중이 너무 큰데 식료품비가 그 대표적인 거네요. 대표적인 먹고는 살아야 거죠. 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사람이 이제 의식주가 필요한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매매 아니면 전세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비용 자체도 사실 상당한 목돈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 레벨이 낮다라고 해서 한국이 주거 비용이 낮다라고 우리가 속단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장을 보고 오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막 여유 재원이 남아있지 않은데 한국은 그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교육부의 사교육시장 참여 통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보통 초, 중, 고로 올라가면서 점점 그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올라가는데 고등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4인 가구 경우에 물론 서울이 제일 비싸니까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35에서 38% 정도.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장을 보고 뭐 이거저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조세는 맨 앞에서 떼어가잖아요. 사실 임금 노동자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자기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의 유지 보수를 위한 지출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아니 왜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근데 그 개개인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아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 나라는 부유해졌지만 미시적인 가구 경제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실 한국은 공동체 유지 보수를 위한 지출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다. 유포프카님이 김현성 네. 작가님 반갑다고 아유, 팬이신가 봐요.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이야기방송국님은 공제 없앤다는 말에도 한국 사람들 너무 거부한다고. 그렇습니다. 세금 올리는 네.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아니,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비싸요? 여기 지금 막 한국은행 총재하고 농림부 네. 장관하고 막 싸우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농산물 물가 비싸냐 안 맞아요. 비싸냐 이거 네네. 가지고. 네, 실제로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활용했던 통계가 그 넘베어라고 국제 이제 도시 생활 물가 비교 그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비교를 해 보면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비싸고요. 특히 서울은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수준이고 한국 앞에 있는 나라들이 뭐 스위스,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는 엄청 비싼데.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네, 인구도 작고 그 다음에 뭐 나라 사이즈도 작고 토지도 촉박해서 약간 농업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약간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앞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들 다음으로 비싸다. 이거는 통계로 정확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저 혼자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뭐 다양한 언론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해당 사이트의 통계는 중앙일보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높은 식료품 물가에는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유통 마진으로 이렇게 중간 도매상들이 다 폭리를 취한다라는 담론이 굉장히 횡행했었는데 또 이게 이제 저희 농림수산 관련 통계를 보면은 또 각 나라의 이제 농수산물 유통 마진 비율을 또 국제 비교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가령 뭐 시금치가 100원이다라고 했을 때 100원 중에 유통 마진이 얼마고 뭐 그다음에 그 농어민들의 원가가 얼마 이런 게 있는데 한국 농수산물 가격에서 유통 마진 비중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미국, 일본보다 좀 낮아요. 우리 남재작 소장님 저희 방송에 몇 번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계속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통계를 봐도. 네, 실제 통계로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얘기해도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유통이 아니면은 아까 생산성 때문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그러니까 같은 단위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때 그냥 한 번에 많이 생산할수록 단위 생산당 비용이 낮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가령 미국이다, 뭐 브라질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지평선까지 밀밭이 펼쳐지고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나라의 단위 면적당 생산 비용에 비하면 한국은 농가 경지 면적이 너무 영세해요. 너무 영세한데 문제는 그게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통계를 살펴보시면 농가 경지 면적은 더 영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 1000헥타르 뭐 이렇게 기계 비행기로 다 경작하는데 한국은 농가 평균 경지 면적 1몇 헥타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 다양한 나라들과 FTA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뭐 공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요즘에 관세를 물지 않아요. 한국은 자유무역 체계에 참여를 깊게 해 있습니다. 농업은 예외예요. 농업은 아직도 상당한 보호무역을 적용하고 있는데 왜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였죠. 근데 실제로 농가소득이 그렇게 성장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실제 농업 외의 국민 총소득 성장에 대비해서 농가소득은 그렇게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보호무역 스탠스를 취해왔던 게 결국에는 농가소득 보전에도 크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됐고 오히려 농업의 영세함만 계속 유지해오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네. 생산성 얘기하니까 다른 생산성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네네. 또 노동 생산성 얘기도 책에서 네.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낮은 건가요? 많이 낮죠. 아, 노동 그래요? 생산성이 많이 낮은데 한국이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거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낮은 게 아니라 한국은 중소 중견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많이 낮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에서는 사실 금융을 빼야 돼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낮아요. 근데 금융보험업은 대부분 대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건데 제가 노동 생산성의 정의는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노동 생산성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에요. 노동 생산성은 월급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네. 똑같은 개념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중소 중견기업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낮다라는 거나 정확하게 똑같은 그러네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 한국은 대기업들은 이미 거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됐어요. 뭐 현대차 거의 글로벌 지금 3, 4, 2, 3등까지 그렇죠. 하죠. 그다음에 뭐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장 스위치 끄면은 전 세계 난리 나요. 그렇죠. 네, 난리 나요. 뭐 네, 그리고 맞아요.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한국 플랫폼은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그렇게 다 엄청난 대기업인데 문제는 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들은 이 대기업들이 놀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탑승을 해서 거기서 다른 글로벌 중소 중견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다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한국 내의 다른 중소 중견 기업들하고만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국은 첫 번째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면은 자원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절약할 비용은 인건비에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구조는 굉장히 특이한 게 고용의 거의 80% 이상, 업체 수의 99%를 가지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총 소득은 오직 대기업들의 생산 계획에만 달려 있어요. 아, 대기업들이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현대차가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그냥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현대차하고도 거래를 하고 뭐 스텔란티스하고도 거래를 하고 GM, 포드, 테슬라 다 해요. 그러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생산하는 걸 좀 줄여도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너네 우리가 이번에 100만 대 증 이러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현대차에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현대차에서 감산한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재고를 떨기 위해서 감산. 그러면은 추풍낙엽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낮은 노동 생산성의 문제는 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 탑승을 못 하고 있는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잘못된 경쟁이 결국 낮은 노동 생산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출생에다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관행들 때문에 생산성이 점점 낮아지고 이 이야기 하다가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 뭔가 이렇게 의식이 사람들이 뭐 좀 품성이 안 좋아가지고 뭐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물가도 높고 필수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근원에는 농업 생산성, 노동 생산성 이런 것들이 좀 낮다는 데 있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문제 핵심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여가야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의 순환 참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해결해서 이 문제를 모두 끝낼 수 있다라는 정답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보장을 해주자는 얘기잖아요. 하긴 생산성이 소득이나 네. 마찬가지라고 네, 그렇죠. 그러셨죠? 더 열심히 일을 시키자가 아니라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득을 더 보장해주자가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갔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찾아오겠죠. 소득이 높아지면 네. 그렇겠네요. 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물가가 비싼데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일어나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 환경이 나아질까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순환 참조에서 바깥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는 고리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먼저 찾아서 끊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여기서 논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면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중소 중견기업 생산성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편중 문제는 지금 이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수도권 편중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많이 뒤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생산성 격차가 거의 한 70% 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원을 벌면 중소기업은 33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못 버는데 이게 기업 사이즈끼리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그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지도라는 거를 발간을 매년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각 산업들이 이제 생산하는 그 부가가치가 지역별로 얼마나 되느냐인데 그것도 수도권이 제일 높아요. 그래요? 네, 수도권이 30% 조금 안 되게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과 영남이 합해서 한 24%, 네네. 그 다음에 뭐 그 영남 중에 대경권, 대구 경북과 호남 강원 이쪽은 사실 거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얘기인즉슨 결국 높은 노동 생산성을 줄 수 있는 기업은 다 서울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그러네요. 지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로 가야겠네. 서울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수도권에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더 심해지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정된 일자리 경쟁이 더 심해지겠죠. 사람은 많으니까 주거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순환 참조네요, 그것도. 그렇죠. 맨 처음 말씀드렸던 나의 생존을 위한 비용이 너무 높아져요. 나는 저 길을 가야만 살 수 있는데 저 안에 가야만 살 수 있는데 저 안에 가면은 너무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부터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연결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제 산업 개혁을 통한 좀 수도권 집중 해소가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은 저만 한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제가 한국은행 자주 자료를 인용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또 한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혁 과제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뭐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뭐 출산, 뭐 지원, 뭐 현금 지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그냥 비슷한 노력을 들었을 때 가장 출산율을 많이 회복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됐던 게 수도권 집중 해소였어요. 그러니까 경쟁의 압력을 좀 낮추자.
맞아요. 서울이 거죠. 출산율 제일 낮잖아요. 제일 낮아요. 네, 제일 낮아요. 0.5대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건 경쟁 압력 때문이고. 0.52 정도 되는데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경쟁 압력을 낮추는 것만이 해법인데 그 사람들한테 서울 오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럼 그 다음 해법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한국이 해왔던 방식은 공공기관을 이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정부가 시키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민간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혁신 도시를 이제 점점이 박아놨는데 그동안 그 혁신 도시들이 사실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외딴 시골에 혁신 도시를 형성을 해놨더니 그 주변에 이제 그 농촌들만 좀 공동화가 되고 혁신 도시에는 인프라가 몰려 있으니까 이 혁신 도시들이 고립이 되다 보니까 연담화돼서 그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아예 클러스터가 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우리나라가 2010년대부터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중앙 권력도 마찬가지고 뭐 지방도 마찬가지 자꾸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추진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기관 많이 보내봤어요. 근데 별로 효용이 없었어요. 이거는 뭐 지역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지만 민간 기업 보낼 수 없어요. 안 갈 거예요. 뭐 가령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재벌, 너네 승계 문제 다 해결해줄게. 면세해줄게 그냥. 너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는 거 아예 손수 빵으로 해줄게. 그 대신에 너 부산 가서 30년만 있어. 근데 뭐 고용 인원의 얼마, 총 80% 이상, 뭐 얼마, 사무소, 뭐 니도 부산에 살아야 돼. 하루라도 어기면 다 과징, 이런 방법을 써볼 수 있겠지.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잖아요.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사실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있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해요. 실제로 이 지방에 사는 청년들은 지방에서 창업을 해서 기회를 찾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적으로 서울 올라오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 지금 지역에서 굴러가고 있는 이 산업 구조를 잘 파악을 일단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 튼튼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에도 지역 기업들이 다 있었고요. 서울의 대기업은 그때도 많았지만 약간 산업 도시로서의 구미, 울산, 여수 이런 식의 클러스터들이 작동을 했다면, 근데 지금은 뭐 연구소고 뭐고 그냥 다 대전 이북으로 올라가 그렇죠. 있고, 네, 서울 아니면 경기죠 이제. 예, 생산 기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산업 도시와 생산 기지에 다르지만 산업 도시는 자체적으로 대학과 기업과 연구가 다 갖춰져서 선순환이 돌아가는 게 산업 도시고, 생산 기지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의 서울에서 생산 계획을 정하면 그냥 거기서 열심히 만들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생산 기지로 전락한 옛날의 이제 우리나라 산업 도시들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여태까지 못했던 거, 중소 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탑승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 중기부가 열심히 중소 중견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 중견 기업, 그러니까 중기부의 중소 중견 기업들 판로 지원 정책은 대부분 마케팅 지원 정책에 조금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요새는 대기업들이 정책을 좀 바꿔서, 우리가 옛날처럼 중소 중견 기업들을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가두고 너네는 우리 식구야, 바람 피면 죽어 라고 했더니 몇십 년 해왔더니 글로벌 경쟁력이 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우리 가두리 안에 가둬놨더니 해외 히든 챔피언들이 훨씬 잘하고, 근데 얘네랑 거래를 하자니 너무 비싸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너는 우리 협력업체야, 그럼 쭉 그냥 계속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현대차의 자동차 전장 칩 설계도를 납품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좋습니다. 근데 테슬라 레퍼런스 있으세요? 아, 테슬라에 납품해본 적 있냐? 라고 경력이 있냐고 물어봐요. 해본 적 있냐?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비슷해요. 뭐 근데 그러면 그 기업에만 매달려 있던 중소기업들은 뭐 경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경력이 없을
없으니까 네. 경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기업들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도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경제 환경이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가두리 양시장에 가두는 게 이득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가두리 양시장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의무를 굳이 그들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도태가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빨리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그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다른 국내에 이 몇 안 되는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거 말고도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렇죠. 나가면 지원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작가님,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벌써요? 지금 막 그렇구나. 황금 티켓 증후군하고 국가 네네. 재정하고 이런 거 막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네네. 시간 한 번 더 내주시면 안 돼요? 아, 수요일 당연하죠. 같은 시간입니다. 수요일 같은 시간. 수요일 같은 시간이 시간이요? 있대요. 아니, 지금 저는- 작가님 메시지 보내셨어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이거 끝내야 되니까 중소기업,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만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거대한 자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처음 시도해야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네. 수요일에는 국가의 역할하고 네. 사회에서 우리가 개인이 좀 할 수 있는 일들에서 네, 네. 그래서 황금 티켓 증후군은 나만의 증후군은 아니잖아요. 뭐 네. 사실 뭐 나는 나 서울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고 그렇죠. 서울에 집 사면 돈 벌 것 네. 같으니까 하는 건데 네. 이 선택에서 개인이 어떻게 좀 더 성찰하고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네. 이것도 이제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 얘기 좀 수요일 날 같이 해주시면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한 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저자 김현성 작가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생각할 게 굉장히 많네요.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이 모든 문제는 순환참조인데 항상 저는 뭔가 킹핀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킹핀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지역의 중소기업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개인이 찾을 수 있는 킹핀이 있는지 요거 한번 수요일에 조금 더 탐구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김현성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도 11시에 진행하니까 찾아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고 오늘 맨 앞에 대통령 탄핵 청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금주의 핫한 얘기 이정원의 핫뉴스에서 이정원의 퀵뉴스에서 잘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끝내준 인터뷰까지 자살하는 대한민국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저는 김현성 작가님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